네. 네, 제가 열심히 동영상을 찍었는데 갑자기 동영상 그 녹화 소프트웨어가 뭐 크래쉬를 일으켰다고 해서 다시 찍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게 계속 남아 있는데 미안하지만 음, 약간 낙석처럼 된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한 10분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만 사라져서 다행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할 것이 스트래티지 그룹 어널리시스죠. 얘들은 이제 산업 분석을 할 때, 산업 구조 분석할 때 가장 밑단에 있는 게 플레이어에 대한 분석이고, 얘들보다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이 플레이어들을 그룹을 지어서 유사한 전략을 쓰는 애들 또는 똑같은 전략을 활용하는 애들을 묶어가지고 분석하는 경우 스트래티직 그룹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업 구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을 전체를 다 한꺼번에 분석할 수는 없을 거고 조금 더 시스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인더스트리에 있는 플레이어들을 브렉다운 시켜서 가장 작은 유닛으로 만들고 얘네들을 어느 정도 유사한 애들끼리 묶어서 분석을 해주면 전체적인 산업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너무 플레이어 하나하나 애들 분석하는 것보다는 얘들을 뭐 너무 그러면 리스트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몇 개 유사한 애들을 묶어가지고 분석해보면 전체 구조를 조금 더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치 그룹이라는 거는 인더스트리얼 서브 스트럭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걔네들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인더스트리 안에 있는 컴퍼니들의 그룹을 얘기를 하고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똑같거나 또는 유사한 스트래티지를 쓰는 그런 애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얘들은 Common Specific Asset이나 또는 Common Strategy를 쓰는 그런 애들을 스트래티지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스트래티지 그룹이 도대체 뭐 어떤 예가 있느냐,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스트래티지 그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팩터들을 고려를 해보면 어떤 그룹이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브랜드 아이덴티피케이션, 되게 럭셔리 브랜드라는 말을 우린 많이 쓰니까 어떤 제품에 대해서 되게 럭셔리한 제품 라인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애들도 있다면 어떤 기업들은 되게 저렴함을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가지고 그룹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푸시나 풀, 우리 테크놀로지 푸시하고 디맨드 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애들은 푸시 개념의 그룹이고 어떤 애들은 풀 개념의 전략을 쓰는 그런 그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테크놀로지컬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되게 테크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기술력은 좀 낮고 제품화를 빨리 해서 그걸 실장에 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포지션이 되게 하이테크로 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애들은 뭐 로우테크에 있는지 이런 것들로 스트래티지 그룹을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고 펄러시, 프라이스 펄러시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하고 좀 연결을 지어줄 수 있겠죠. 어떤 애들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싼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펄러시를 쓰는 그룹이 있을 것이고 어떤 애들은 되게 비싼 쪽으로 가는 애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컴퍼니죠. 컴퍼니들을 쭉 나열을 시켜놓고 유사한 애들끼리 이렇게 묶으면 이런 애들이 스트래티지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이런 팩터들을 한 개 가지고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개의 디멘전을 가지고 두 개 팩터의 뭐 영역을 나눠서 특징적인 그룹들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거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연구들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얘들 봤더니 컴퍼니들끼리의 프로피터빌리티의 차이가 좀 보이더라. 각각의 그룹 안에 있는 이런
기업들의 수익성을 봤을 때 스트래티지 그룹에 있는 애들은 유사한 어떤 프로피터빌리티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그룹마다 그런 수익성의 차이가 나더라라는 게 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래티지 그룹 어널리시스를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전체적으로 프로피터빌리티를 평균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을 거고, 물론 뭐 인더스트리끼리에 분석할 때는 A라는 뭐 반도체 산업하고 또 자동차 산업하고 프로피터빌리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평균적으로 비교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그게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주기는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거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인더스트리 안에서 어떤 플레이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프로피터빌리티가 높다든지 낮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테니까, 인더스트리 안에서는 여러 플레이어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플레이어는 뭐 수익성이 되게 높고 어떤 애들은 낮고 뭐 이런 특징이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스프레드가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줄입시다. 줄이면은 요 그룹 간의 비교 분석을 하게 되면 인더스트리 안에 어떤 스트래티지 그룹이 있는데 어떤 애들은 프로피터빌리티가 높고 어떤 애들은 낮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뭔가 시사점을 뽑아내는 얘기들을 더 덧붙여서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얘들 봤더니 스트래티지 그룹 안에 있는 프로피터빌리티의 스프레드는 조금 여기서부터 줄어들더라. 그래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 놓고 얘들의 호모지니어티가 높아지니까 동질성이 좀 높아진다 볼 수 있겠죠. 그런 애들끼리의 간의 분석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특정 컴퍼니의 프로피터빌리티는 이렇게 하나로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 그룹 안에 몇 개의 기업이 이런 식으로 프로피터빌리티가 퍼져 있겠죠. 그런 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체적인 분석은 이런 그 디맨드의 성장도 또는 차별화 정도의 포텐셜, 서플라이어들의 스트럭처, 뭐 이런 식으로 인더스트리 레벨에서는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스트래티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래티지 그룹에서의 모빌리티 버라이어 베리어, 이게 어느 정도 높은가, 어떤 이동성이라고 하면은 글쎄 뭐 여러 가지 모빌리티가 있을 것 같은데, 인력의 이동이 여기에서는 자유로운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플라이어들하고 커스터머의 바게닝 파워가 어떻게 되는지 파이포스 모델 그냥 적용한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모빌리티 베리어라는 게 글쎄 여기서는 이제 요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요 스트레티지 그룹으로 들어오기 위한 베리어가 얼마나 높은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요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업에 대한 특징 분석을 할 때는 얘들이 그 그룹 안에 있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 기업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 높은가, 그리고 뭐 스트래티지를 구축하기 위한 역량, 이런 것들이 각 기업들이 어느 정도 높은가, 어떤 엔트리 하는 데 있어서의 코스트가 기업 특징적으로 어떤 기업이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분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컨설턴트로서 뭔가 분석을 해줘야 될 테니까 스트래티지 그룹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이런 그 스트래티지 그룹에 대한 분석에서 이런 퀘스천들을 쭉 날려주게 되면은 훨씬 더 가능한 스트래티지가 어떤 게 있는가라는 것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정해진 전략을 수립을 해서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컴페티터의 리스폰스는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그룹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조금 더 요 안에 있는 유사한 어떤 전략을 쓰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 포텐셜한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 보면은 우리 경쟁자의 전략적인 변화 이런 것들의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 제시해 줘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업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우리 경쟁자가 뭘 하고 있을까,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어떤 전략을 수립했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전략 그룹 안에 있는 다른 기업들, 경쟁자들의 전략적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에 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uncovered 된 또 attractive한 마켓 세그멘트는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고 그것도 어떤 마켓인지 세그멘트인지 이런 것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클라이언트가 그런 언커버드 되어 있는 세그멘트를 가는 데 있어서의 경쟁 우위가 어떤 게 있고 그걸 잘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인지, 그러기 위한 배리어는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컴페리터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어떤 리스폰스를 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되면 결국은 특정 기업이 또는 특정 기업들의 그룹이 다른 기업이나 그룹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디멘전을 가지고 차별할 수 있을 것인지가 제시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클라이언트의 현재 스트래티직 무브하고 또 포텐셜한 무브가 어떤 게 가능하고 또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분석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은 컴퍼레이티브 다이내믹스를 평가하는데 이런 게 조금 쉽게 활용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건데, 특정 스트래티직 그룹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멘전이 몇 개, 투 디멘전이죠. 투 디멘전으로 있을 때 여기에서 이쪽이 좀 좋은 건가 보죠.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이 모빌리티 베리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그룹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특정 인디비주얼 플레이어들, 컴퍼니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거를 넘어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거를 모빌리티 베리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리어는 각각의 그룹, 이런 그룹들이 얼마나 쉽게 페네트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모빌리티 베리어라고 얘기를 여기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무브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컴퍼니들이 요 각각 그룹 안에 속해 있는 요런 게 이제 둘을 구분시켜주는 요런 메커니즘들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각 컴퍼니의 유니크한 리소스 요런 것들이 각각의 그룹을 이렇게 구분 지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요런 게 메커니즘으로 작용해서 구분을 차별화시켜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베리어의 소스는 어떤 게 있을까? 마켓 관련된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시장적인 전략적인 차이점 같은 것들이 있겠죠. 프로덕트 라인이 없는데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된다면, 혹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져야 된다면 브랜드 네임 때문에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 혹은 뭐 지리적인 커버리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룹으로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인더스트리 서플라이 관점에서 보면 이코노미즈 오브 스케일이라는 관점,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얻어야지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게 배리어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기업의 특징들, 오너십, 이게 창업자가 이걸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또는 조직의 스트럭처, 구조, 컨트롤 시스템, 매니지먼트 스킬, 뭐 컴퍼니 사이즈, 뭐 이런 것 때문에 넘어가기 쉽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팅 메커니즘인 경우에는 이게 썬크 코스트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이미 투자한 거, R&D 코스트 같은 것들이죠. 이미 투자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코스트를 썬크 코스트라고, 매몰 비용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런 비용들 때문에 아이솔레이팅 된다고 봐야 되겠죠. 스위칭 코스트, 서치 코스트, 그리고 컨슈머 프로덕트 러닝, 이런 것 때문에 아이솔레이팅 돼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쭉 보세요. 그래서 고립된다라는 관점이니까 그런 것의 소스가 저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예시인데, 푸드 앤 베버리지 인더스트리 플레이어의 스트래티지 그룹을 나눠 놓은 거예요. 여기는 디멘전을 지오그래픽 스코프하고 프로덕트 레인지로 해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 또는 펩시콜라 같은 경우에는 지오그래픽 스코프는 되게 넓죠. 뭐 글로벌 컴퍼니니까. 근데 이쪽에 있는 거는 되게 지역화되어 있는 그런 베버리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포커스드 되어 있는 몇 개만 생산을 하게 되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필립 모리스나 또는 유니레버, P&G 이런 데는 되게 생산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얘들은 프로덕트 라인이 되게 와이드한 레인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들 이제 하나의 스트레치 그룹이 되는 거예요. 유사한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놓고 얘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모빌리티 베리어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트래티지 그룹을 만들어 놓고 디멘전을 몇 개를 골라서 이렇게 매핑을 해 놓으면은 쓰임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컴퓨터 할 건지, 또 어디에서 컴퓨테이션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쿠키 인더스트리를 분석할 때 우리 기업이 어디에 속해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하지 않겠어요? 얘들 분석해 보면은 디멘저를 둘로 나눠 놓고 프라이싱 폴러시하고 렐러티브 헬스, 이런 식으로 나눠 놓고, 프라이싱 폴러시에서 프라이싱의 리더, 아마 뭐 비싸게 파는 거, 팔로워는 좀 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 중요한 게 그 건강에 좋은 거니까, 건강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딜리버리 할 건지 뭐 아닌지, 좀 짜게 만들고 뭐 이럴 건지, 이렇게 나눠 놓고 몇 개 그룹을 이렇게 묶어 놓은 다음에 각각의
기업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라는 걸 보고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데는 어디고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져야 될 것인가, 어디에서 커밋할 것인지, 또 어떻게 커밋할 것인지, 우리는 헬스의 밸류를 높이면서 뭐 저가 정책으로 갈 것인지, 그런 기회들을 뽑아내는 게 이런 매핑 관계를 통해서 분석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시간에 따른 분석도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옮겨가 줘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정의 내려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보면 푸드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멀티내셔널 메이저 브랜드가 유니레버나 뭐 네슬레 같은 데가 있을 거고, 내셔널 메이저 브랜드, 그러니까 지오그래피컬 커버리지하고 마케팅 인텐시티로 봤을 때 이쪽은 글로벌리 비즈니스를 하는 데고, 여기는 우리 기업 국가 내에서 하는 쪽이고, 내셔널 온 레이블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몇 개만 제품을 생산하는 애들이라는 거고, 국가 수준에서 하더라도 여러 개를 만들고 있는 애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스트래티지 그룹을 만들어 놓고 얘들이 어떤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해 오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쪽에 마이너 내셔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오그래피컬 커버리지를 좀 높이면서 좀 포커스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처음 시작은 내셔널 원 레이블로 시작을 해서 어떤 지역적인 제품만 만들다가 지오그래피컬 커버리지를 조금 높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각각 스트래티지 그룹에 있는 애들이 어떤 전략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썼는가라는 것들을 매핑으로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에서는 이런 걸 되게 많이 합니다. 디멘전 두 개로 만들어 놓고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포지션 맵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뭔가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컨설팅 레포트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스트래티지 그룹 만들어 놓고 뭔가 분석해서 결과를 찾아보고 이런 일들을 조금 더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뭐 비슷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인풋들, 스트래티지 그룹 어널리시스 할 때는 어떤 인풋을 쓸 것인가, 뭐 인터뷰한 거나 뭐 그 기업 자료들, 플레이어 분석한 거, 뭐 레포트들, 뭐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디멘전을 먼저 뽑아낸다.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디멘전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리스트업 한 것 중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플레이어들 그룹핑을 시켜주고, 그걸 바탕으로 그룹 모빌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디렉션이, 그 그룹이 어떤 디렉션을 가지고 이동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평가를 해주게 되면 플레이어들의 특징도 분석할 수 있고, 그룹 안에 있는 애들끼리의 인터랙션 같은 것들, 어떤 전략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콘클루전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substitution analysis 같은 경우에 이제 대체하는 거에 대한 분석일 테니까, 우리 산업 안에 있는 프로덕트가 있으면 이게 다른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의해서 어떻게 대체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분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Substitute 프로덕트는 Alternative Solution, 어떤 고객이 원하는 디맨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되는 솔루션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대체제 위협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체제 위협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분석하겠다. 특정 제품의 상대적인 밸류가 existing 프로덕트에 비해서 제공되는 밸류하고 또 대체제 프라이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바꾸는 데 있어서의 스위칭 코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봐줘야겠다. 우리 전환 비용이라는 거죠. 스위치 코스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대체제 프로덕트들 사이에 스위칭하는 바이어들의 경향 같은 것들을 우리 산업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분석해 봐야 한다. 그러니까 구매자가 이 산업에서는 스위칭 코스트가 되게 높아서 바꾸지 않는 산업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스위칭 코스트가 되게 낮아서 바이어들이 그런 것들을 잘 바꾸는 경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뭐 스마트폰은 어때요? 스마트폰 스위칭 코스트가 높은가요? 애플에서 갤럭시로 갈 때, 갤럭시에서 애플로 갈 때 어느 정도의 스위칭 코스트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애플은 안 쓸 것 같아요. 좀 갤럭시 쓰는데. 왜냐하면 좀 이게 갤럭시에서 갤럭시로 갈 때는 데이터가 다 이전이 되는데 애플도 그런가요? 아이폰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너무나 갤럭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에 아이폰으로 갈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IT 산업에서의 그 바이어들의 그 스위칭하는 텐던시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쪽에 뭐 빨대를 내가 무슨 플라스틱 빨대를 쓰다가 다른 그 친환경 빨대를 쓰겠다. 그러면 뭐 스위칭하는 텐던스가 되게 낮을 수는 있겠지만 IT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많은 노력을 해놨기 때문에 스위칭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다분히 존재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분석해 본다. 어떤 프로덕트가 서스테이너블하게 프라이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 있을까라는 걸 보는 거죠. 프라이스를 되게 높여놨는데 너무 비싸. 나는 그거 말고 다른 거 할 거야. 이용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되게 쉽지 않은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substitution analysis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이건 뭐 몇 가지 예를 그냥 써놓은 건데, alternative를 offering 함에 의해서 substitute product는 어떤 인더스트리의 포텐셜한 리턴을 리밋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죠. ceiling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어떤 기업이 만약에 스마트폰이다라고 했을 때 스마트폰 1,000만 원을 과금을 하겠다, 프라이싱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용을 하겠다라는 커스터머가 많을지 아니면 그거 안 하면 나는 다른 걸로 뭐 태블릿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냥 할래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대체제의 존재가 바로 특정 프로덕트의 프라이스 실링을 만드는 실링이라는 거는 지붕이니까 그 실링을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웜스에 대한 아주 따뜻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니드는 뭐 브랭킷, 클로스, 히터, 빌딩 인슐레이션, 엑서사이즈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대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대체제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보고 특정 제품의 프라이스를 고려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죠. 뭐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설명하면은 한 학기 3학점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들 읽어볼 것들도 있을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뭐 똑같은 펑셔널리티를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더 제공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덜 제공할 수도 있고 마켓 프라이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도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substitute product는 인더스트리 스트럭처 분석할 때 uneven row를 하고 있다. 되게
highly competitive industry 여기에서는 substitute product가 되게 modest한 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되게 그 발전 속도가 되게 높고 컴페리터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되게 substitute product가 quite important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경쟁이 높은 그런 시장에서는 대체제가 들어와도 얘들은 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게 나오면은 확 바꿔서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체제 범위가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예전에 우리 서비스 공학 수업 들은 친구들은 제가 그 뭡니까 아침에 그 밀크쉐이크 사례를 디슬럽션 얘기할 때 했었는데, 밀크쉐이크의 그 서브스티튜트가 단지 그냥 음료수만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은 그것에 대한 니즈가 아침에 드라이브를 할 때 그러니까 배경 설명을 하자면 그 익스페리먼트가 어떤 거였냐면은 버거킹에 가서 밀크쉐이크의 레비뉴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를 스트레치를 써서도 별로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얘들 디스럽션 과정에서 확실히 그 레벨을 높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밀크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버거킹의 그 밀크쉐이크의 서브스티튜트가 뭐 다른 뭐 맥도날드나 이런데 밀크쉐이크나 음료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찌 보면은 뭐 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뭐 다른 초코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포텐셜한 서브스티튜트가 범위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메탈 다운힐 스키라는 이런 제품의, 그러니까 스키 제품인 거죠. 스키 제품의 포텐셜한 그 서브스티튜트가 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좀 좁혀보면 에폭시 파이버 글래스 스키가 되는 거고, 그거에서 조금 더 커지면은 컨트리 스키, 뭐 크로스 컨트리 스키, 그 다음에 윈터 스포츠 이퀴먼트 조금 더 커지는 거죠. 레저 프로덕트, 그리고 more 레저 타임을 그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보내는 썸머에 보내는 그 바이어들의 니즈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포텐셜한 그런 서브스티튜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때는 서브스티튜트를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만 서브스티튜트로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시각을 높여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의 서브스티튜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앞쪽에서 인더스트리의 데피니션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거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좀 커질 수 있겠다. 똑같은 것만 하는 것에서 다른 영역으로 얘네들의 세그먼트가 서브스티튜트가 다 바뀌어질 수 있겠고, 중요한 거는 클라이언트는 레벨 4까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out of the box thinking이라는 거를 좀 더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클라이언트는 자기네들의 인더스트리밖에 잘 못 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out of the box thinking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고 확장을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게 컨설턴트들이 하는 그런 임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하고 오퍼추니티, 위협과
기회 요인들이 어떤 게 있을 것인지를 제시를 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서브스티튜트로부터 방어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밸류를 임프로브를 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할 수 있겠고, 또 서브스티튜션을 프로모트에서 뭐 액티브하게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일찍 타겟 스위처로서의 역할을 한다든지, 조금 더 그 대체제를 우리 쪽으로 갖고 와서 어드버타이즈먼트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스위칭 코스트를 줄이고 엘리미네이션 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게 프로모션을 하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읽어보세요. 네. 이건 언제 이렇게 내가 표준해놨지? 네. value cost matrix를 만들게 되면 이제 substitute를 매핑을 시켜주는데, 이런 value라는 거하고 cost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S1하고 S3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가 되게 적은데도 제시되는 value가 되게 높다. 이런 substitute가 있으면은 그거를 추진을 하겠죠. 그래서 substitute들을 매핑해서 optimal value cost combination이 어떤 게 있는지를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value는 뭐다라는 것들도 여기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1, S2, S3, S4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을 봤을 때 이쪽에 위에 있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코스트보다 밸류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가? 그렇네, 그죠? 여기에도 코스트가 이 정도고 밸류가 이 정도면 뭐 상대적으로는 코스트보다 밸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다이어고널로 봤을 때 이쪽에 속해 있는 애들은 비용보다는 밸류가 더 높은 애들이고, S1, S3 얘네가 조금 더 옵티멀 옵티멀이라기보다는 좀 더 높은 substitution value를 창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들의 위협이 조금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substitute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고 걔네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린 방어를 할 것인지 얘네들에 대해서, 아니면 이쪽으로 우리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결정을 내려줄 수 있을 겁니다. 서브스티튜트로 스위칭을 할 때 커스터머한테 일어나는 코스트들을 몇 가지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아마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인스톨레이션 코스트, 새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는 뭐 다변화 통계 분석에 의해서 churn하는, 그러니까 이탈 고객을 예측할 때 무슨 그 리그레션 같은 리그레션 같은 다별량 통계 분석을 가지고 예측하던 거를 인공지능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인공지능 관련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인스톨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방식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인스톨레이션 코스트가 들 거고요. 그 다음에 컴플리멘터리 프로덕트들, 뭐 그죠? 우리가 서버를 산다라고 하면은 그 서버 안에 소프트웨어 같은 컴플리멘터리 프로덕트도 새로 사야 되기 때문에 컴플리멘터리 프로덕트 코스트가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좀 복잡하니까, 새로운 거는 대부분 복잡하죠. 그거를 공부해야 되는 코스트가 들어갈 것이고, 또 프로덕트 라이프 타임을 통한 서비스 메인테넌스 코스트, 새롭게 생기는 것들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디커미셔닝 코스트, 이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purchasing cost, 뭐 새롭게 뭔가를 사야 되니까 딜리버리
딜리버리를 포함시킨다 이렇게 해놨네. 글쎄 purchasing cost는 뭔가를 구매하는 코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문 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코스트일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코스트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디커미셔닝 코스트는 뒤에 장표가 있을 텐데 앞쪽에 있었나? 어. 그러니까 커미셔닝이라는 단어를 어디 썼더라? 음. 그래서 이런 디커미셔닝 코스트라는 거는 해체하는 비용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이미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다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과 관련된 코스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바이어들의 프로덕트 또는 서비스를 스위칭하는 스위칭하는 이런 텐던시들이 되게 다르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한번 볼까요? small daily company 데일리라는 건 이제 우유 컴퍼니를 얘기하는데 뉴소프트 드링크를 생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그 작은 우유를 생산한다고 할까요? 이런 컴퍼니의 스위치 리퀘어먼트를 한번 평가해 보자.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그렇죠. A라는 제품을 생산하다가 이제 B로 넘어가고자 할 때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파이낸싱을 봐야 되겠죠. 자본이 많이 있을까? 들어가는 이거 스위칭 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할 건가? 라는 걸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리스크 어버스 바이어들은 스위치하는 거를 되게 원하지 않는다. 리스크 프로파일을 한번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A라는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유 말고 갑자기 뭐 코카콜라 같이 콜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스위칭을 할 것인가? 리스크 어버스하는 바이어들의 습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 같은 경우에 어떤 바이어들은 새로운 프로덕트를 트라이하는 거에 되게 컴포터블 하고 더 스위칭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분석해 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previous experience switching 그 이전에 우리의 바이어들이 스위칭하는 익스피리언스를 한 적이 있을까? 만약에 많다라고 하면 스위칭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되게 네거티브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 스위칭의 가능성 데일리에서 소프트 드링크로 가능할 것인가 스위칭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되게 파이낸스에 대한 액세스 관점에서 봤을 때 낮거나 모더레이트 정도 된다. 그리고 리스크 관점에서는 되게 낮다. 새로운 뉴 소프트 드링크를 사는 데 있어서 크게 뭐 부담감이나 또는 거부감 같은 게 별로 없을 수 있겠다.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를 한번 트라이 해보라고 퍼스웨이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헤이비어는 좀
moderate 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스위칭한 익스피리언스가 있는가, moderate 정도 된다. 쇼핑 어라운드 하는 바이어의 그룹이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 스위칭한 익스피리언스는 중간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식의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ubstitution analysis는 이렇게 industry boundary를 한번 정의를 해보고 substitute의 threat를 분석해보고 opportunity까지 분석해보게 되면 이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커스터머 니즈도 잘 이해하고 새로운 엔트런트들 또는 새로운 기회, 시장의 기회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upply Chain Analysis라는 거인데 이거는 뭐 밸류 체인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점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일단 Supply Chain이라는 게 어떤 거냐? 새로운 머티리얼을 efficient하게 acquire 하는 것으로부터 그거를 프로덕트로 만들고 트랜스포트를 커스터머한 데까지 해주는 이런 일련의 링크드 되어 있는 프로세스 이런 거를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라는 거예요. 서플라이 체인은 SCM이라고 하는 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인데 회사에 가면 다 SCM이라고 다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SCM은 뒤쪽에 있는 머티리얼을 공급하는 애들만 잘 관리하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글로벌리 생각해 보면 글로벌 컴퍼니들이 어떤 식으로 SCM이라는 걸 쓰냐라고 하면 요게 데피니션에 있는 것처럼 전반적인 것들을 다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SCM을 정의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활동들까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액티비티들을 다 관리하는 것을 서플라이 체인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 밸류 체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게 실제로 우리 서플라이 체인에서 분석하는 것들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로우 머티리얼에서 파이널 프로덕트까지 이런 트랜스폼 시키는 것 그들의 또 릴레이션십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는 것들이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커스터머하고 서플라이어들 얘들하고의 링키지를 분석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산업에 있는 공급자와 또 고객 또 그 중간에 들어가는 디스트리뷰터들 뭐 이런 애들하고의 관계가 어떤가라는 거를 산업 구조상으로 분석해 주는 게 서플라이 체인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각각의 스텝에서 어떤 밸류가 나오고 있는가도 또 분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밸류 체인이라는 거하고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것들은 두 개가 같이 쓰여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vertical integration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 또 concentration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그러니까 집중화 정도 서플라이어들이 한 개의 기업들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컨시더레이션 정도가 되게 많죠. 그러면 서플라이어들이 힘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서플라이어들이 되게 여러 서플라이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힘이 분산될 테니까 바이어가 조금 더 힘을 가질 수 있는 인더스트리다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서플라이어들이 힘이 센가 또 언제 바이어들이 힘이 센가 그걸 이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서플라이어도 있고 바이어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 간단합니다. 일단 서플라이어들의 숫자가 별로 없으면은 서플라이어들이 되게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되게 유니크한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고 차별화되어 있는 것들 가지고 있다.
당연히 서플라이어들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바이어가 강할 때 역시 얘들도 똑같습니다. 라지 볼륨으로 구매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바이어가 되게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 클라이언트가 만드는 게 100이면 특정 바이어가 한 90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 바이어가 힘이 쓸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쭉 보시면 누가 더 힘이 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 이 value의 양이 어떤가라는 걸 보면은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뭔가 컨설팅을 해줘야 될 테니까 당신들의 그 인더스트리 스트럭처에서 봤을 때 애들이 이제 서플라이 그 체인에 들어가는 플레이어들인데 우리 클라이언트는 27% 정도의 그 밸류가 가져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애들은 어떤지를 한번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990년도에서 1996년도 시간이 6년 정도 지났는데 로우 머터리얼에서 엔드 유저까지 가는 이런 서플라이 체인에서 각각 어떤 밸류를 애드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클라이언트의 인더스트리는 27%에서 14% 줄어들었고 리테일러는 뭐 3% 정도가 늘었고 그레인 서플라이어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면 캡처되는 밸류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이 포함되어 있는 인더스트리는 되게 밸류가 적게 책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현황 분석을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서플라이 체인 어널리시스는 되게 중요합니다. 전체 인더스트리 스트럭처에서 다른 그 스테이지에 있는 플레이어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분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고요. 코스트 관점하고 프로핏 관점 봤더니 클라이언트 인더스트리 당신이 속해 있는 이런 인더스트리를 봤더니만 코스트는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프로핏은 거의 없는 그죠? 0.05 정도의 프로핏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에 비해서 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value added는 코스트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profit은 profit이고, 그지? 그래서 얘는 grain supplier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의 코스트가 들어가는데 profit이 0.39 정도 나온다는 거고, 인더스트리 클라이언트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0.14의 코스트로 profit이 0.05 나온다는 거니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고 또 얘들은 우리 클라이언트는 서플라이어하고 커스터머로부터 둘 다 프레셔가 되게 강합니다. 서플라이어도 힘이 세고 커스터머도 되게 힘이 셉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수직 통합을 한다는 거죠. 다른 쪽에 있는 가령 서플라이어들이 장인의 머티리얼 가지고 매니팩처링도 하고 디스트리뷰션도 하고 리테일링도 하고 컨슈머까지 다 관리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하는 애들이 있다. 또 어떤 애들은 여기 매니팩처링하고 커스터머, 컨슈머들 관리를 해주는 애들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단계에 있는 애들을 같이 그 활동을 하는 그래서 통합을 하는 애들을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산업 안의 경쟁자들이 어느 정도의 인티그레이션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분석해 주는 거죠. 푸드 플레이어들을 봤더니만 A라는 애는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클라이언트는
매니팩처링하고 디스트리뷰션 정도 하고 있는데 A는 요 정도를 하고 있고 B는 서플라이를 하고 매니팩처링 하는 것들 A, B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C도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치? D는 서플라이면서 디스트리뷰션 공장은 없으니까 매니팩처링 안 하고 서플라이어의 역할과 또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리테일링 생산은 안 하고 원료만 제공하고 만들어진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OEM 같은 경우가 되겠죠. 외부에 생산만 해주고 그걸 생산된 것들을 갖고 오면 우리는 원료만 대주고 갖고 오면 그거 가지고 디스트리뷰션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 산업의 구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플라이 체인 액티비티를 산업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의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value added structure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렸죠. 코스트하고 또 profit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그 스트럭처를 제시해 주고 각각의 단계마다 플레이어가 누가 있는지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그 관계에 대해서 플레이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정도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관계를 분석해 주게 되면 결국 우리 클라이언트하고 서플라이어 그리고 커스터머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밸류 에디드 분석 같은 거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뭐 이런 정도를 분석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exit entry barrier 분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산업 분석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혹은 뭐 exit barrier, exit인데 이걸 퇴출이라고 퇴각이라고 할까? 퇴출은 좀 그러니까 퇴각이라고 하자. 나가려고 했을 때 그 배려가 높은가 낮은가.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 들어가기도 배려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산업에서 나가는 것도 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엔트리 배리어만 생각하는데 엑sit 배리어도 되게 중요합니다. 엔트리 배리어는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이 비즈니스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장벽이 높은가 낮은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고요. 투자에 대해서 적정한 리턴이나 높은 리턴을 가지지만 이제 들어가는 비즈니스 시작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그런 경제적인 또는 전략적인 또는 감정적인 팩터들 이런 거를 엔트리 베리어라고 얘기하고 엑셋 베리어는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거나 또는 돈이 안 되거나 해서 좀 나가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못 나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미 투자한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엔트리 베리어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조적인 베리어, 그 다음에 행동적인 베리어. 어떤 거는 두 개가 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텐데 정확한 데피니션은 이거예요. 구조적인 베리어는 여기 컴퍼니 사이의 구조적인 차이점들, 인컴벤트하고 뉴 엔트런트들 요런 사이에 구조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베리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구조적인 차이점에 의해서 보여지는 베리어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얘들은 구조적인 건 아니고 행동적인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를 behavioral barrier라고 얘기를 하는데 structural barrier는 되게 일반적인 것들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 구조적인 거죠. 규모의 경제가 안 돼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공장을 많이 세우고 그런 인더스트리라고 하면 처음에 투자되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프로덕트 디퍼런시에이션 정도 이게 새로운 기업이 그 이전에 커스터머의 로열티 같은 것들을
극복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프로덕트 디퍼런시에이션 정도가 낮다라고 하면은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이 산업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한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니치를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엔트리 베리가 되게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캐피탈 리퀘어먼트 자본 투자가 많다든지 스위칭 코스트가 되게 높다든지 디스트리뷰션 채널에 액세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낮다든지, 그죠? 새로 구축해야 될 테니까, 그러면 엔트리 베리어가 되게 높은 거죠. 새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트 디스어드밴티지, 인디펜던트 스케일,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버먼트 폴러시, 통신 시장에는 빅3밖에 허용을 하지 않겠다. SKT, KT, LG 니네 세 기업만 해라라고 과점 형태로 폴러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참여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런 거는 다 구조적인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헤이비럴 엔트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토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의 그 인컴벤트들이 새로운 엔트런트들이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공격을 해서 보복을 하는 히스토리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기업들의 행동들을 보고 엔트리 배리어가 이 산업에서는 그런 보복, 안갚음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들어가기가 심리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고, 또 인컴벤트들이 시그니피컨트한 썬크 코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어, 리소스를 되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어, 그 과도한 프로덕트에 대한 커패시티, 사용하지 않은 말로잉 커패시티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디스트리뷰션 채널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엔트런트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투자한 매몰 비용에 의해서 투자한 것들을 다시 뭔가를 발동시켜서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컴펜트들로부터 어그레시브한 리스폰스를 하겠다라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너 우리 이 산업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뭐 소송을 할 거야? 아니면 뭐 되게 저가로 해서 뭐 가격을 많이 떨어뜨릴 거야?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하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그로스가 되게 느리게 되는 그런 이거는 사실 구조적인 걸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새로운 컴퍼니들을 업소하는 그런 인더스트리의 능력을 리미트하는 한계에 짓게 되는 그런 슬로우 그로스가 비헤이비럴 엔트리 베리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엑셉 베리어는 퇴각하든 베리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신들이 계속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끊고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것에 제약을 두게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팩터들이 이런 스페셜라이즈드 에셋이나 픽스드 코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그 전문적인 에셋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엑스트하는 데 들어갔을 필요한 픽스드 코스트들, 이미 레이버 어그리먼트들 다 되어 있는 경우에 얘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을 이미 했는데 얘들 자르고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strategic interrelations, 지금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비즈니스 유닛하고 다른 비즈니스 유닛 이런 것들의 관계가
상호 관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exit barrier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또 emotional barrier들, 감정적 배리어죠. 우리가 나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꼭 우리가 exit 해야 될까? 여기서 나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배리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정부나 social restriction 같은 경우 정부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job loss, 그죠? 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고용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지자체들이 되게 꺼리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엑셋 베리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의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엔트리 베리어하고 엑셋 베리어, 지금 우리 설명한 것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산업 구조를 분석할 때 이런 엑싯 베리어하고 또 엔트리 베리어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기업의 퍼포먼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보고서에 항상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엔트리 베리어하고 엑싯 베리어 이렇게 나눠 놓고 각각 엑스 베리어가 낮은데 엔트리 베리어는 높은 경우, 뭐 둘 다인 경우, 각 산업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분석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컨설팅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다라고 하면 우리 자동차는 엑시 베리어도 되게 높고 엔트리 베리어도 높다. 뭐 삼성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으로 들어갈래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게 쉽지 않고, 현대자동차가 엑시트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만들어 있는 공장이나 또는 고용한 인력들, 이 사람들을 다 퇴출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산업은 되게 엑시 베리어와 엔트리 베리어가 높은 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산업이 되게 어트랙티브한 산업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이거는 한번 엔트리 베리어에 대한 예시니까 한번 보고요. 엑싯 베리어도 역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요 산업 분석할 때 베리어가 있는지, 어떤 베리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게 된다는 거고, 그 베리어가 되게 높은가 라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각각 그 베리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팩터들에 대해서 얘들이 이런 그 베리어의 사이즈가 되게 높은가, 얘네들을 오버컴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베리어의 significance, 그러니까 베리어 사이즈를 분석해 보고 얘들이 되게 significance가 얼마나 높은가 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산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리소스나 스킬,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엔트리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높은가, 또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걔네들을 오버컴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은 또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분석을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럼 여기에 인더스트리 스트럭처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